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전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평소에 하던 설명의 방식에서 약간 틀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수학 공부에 있어서 컨텐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핵심을 잡고 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수학 학원에서 무릇 가져가야 될 그런 관리, 그런 파트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의미입니다.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요 의미에서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482, 0924. 요 숫자 다음 주 정도까지로 생각했었을 때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건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근데 생각해 봤었을 때 요 숫자들 아마 그냥은 기억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의미라는 걸 잠깐만 부여를 해볼게요. 2482, 요거 사실은 이 영국 클린이라고 하는 이삿짐 센터의 어, 번호입니다. 근데 2482라고 하는 게 이사 빨리 이런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0924, 이거 영구 이삿짐 센터의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좀 담아 본다라고 생각하면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일주일 뒤를 생각했었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이 정도의 의미만 담아도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 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렇게 단순한 숫자 나열에도 의미를 담아주게 되면 지금 잠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기억 확 늘어나요. 근데 이 수학적인 어떤 개념 내지는 문제에다가 우리가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억 오랫동안 남기기 정말 힘듭니다. 수학적 개념이나 어떤 문제에다가도 반드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줘야 돼요. 요 파트를 첫 번째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문제에다가 그런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 저는 요 단어를 얘기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서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신경을 꼭 쓰셔야 돼요. 요거 수학적 의미나 개념 아니면 문제 같은 거에다가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요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다음에 있는 요 문자 나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 A, B, B, C, A, C, A, B, B. 이렇게 무턱대고 막 나열되어 있는 요 문자들 A하고 B하고 C는 각각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 내지는 수학적인 개념을 제가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라고 가정을 좀 해보면 처음에 이 CAP라고 하는 문제를 공부를 했었을 때 아이들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CAP나 요 BC와 같은 문제는 사실 의미를 부여하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날아가는 문제가 된다. 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해서요, 요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앞서서는 A나 B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일단 쌓아놨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서 A, B, C까지 도달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 이 문제는 A, B, C라고 하는 어떤 개념 내지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구나.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고 시험지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앞서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 A, B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음,
좀 어려운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A, B, C라는 좀 복잡한 문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꾸려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어, 약간 의미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지금 이 정도의 반응일 줄 몰랐었는데, 어, 네. 제가 지금 그걸 좀 전달 잘해드리려고 말도 약간 끊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서는 약간 조금 더 말도 빠르고요. 막 자연스럽게 진행은 하는데, 제가 사실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이렇게 서명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끊어가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표정 봐가면서 약간 이게 불편하시다라는 느낌이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혹시나 약간 좀 불편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맨 처음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파트는 의미부여 중요하다. 근데 그 의미부여가 되려면 이 수학적인 문제를 배열함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전달함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순서라는 걸 다시금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저희 교재팀이 있는데요. 이 교재팀에서는 사실 1단계로 이런 위계관계를 항상 신경을 써요. 문제를 좀 뜯어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팀하고 회의를 하면 항상 하는 게 이 문제 이 앞에 있어야 돼? 내지는 저 뒤에 있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화할 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맨날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만들어진 교재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잠깐 저희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다음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요거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반복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쉬운 문제 반복 안 해도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쉬운 문제면 쉬운 문제 나름대로 반복 엄청 해줘야 되고요. 애들 정확성 높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거 빨리 풀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쉬운 문제라고 해서 무시하고 두 번 풀고 나서 넘긴다. 이거 하나의 패착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반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결과인데 애초에 풀질 못합니다. 이건 어려웠어 라고 하는 그 기억만 남아있지 추후에 뭐 2주, 3주 뒤에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본다. 반복을 하지 않은 친구는 그 문제를 봤다 에서 끝나고 시험장에서는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간에 뭐 많게는 6번, 7번, 뭐 적게는 3, 4번이라도 반복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요 파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짤 때 이렇게 3번, 4번을 분명히 반복을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막 교재를 만들다 보면 한 곳에 문제들이 몰려 있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그 문제들이 좀 빠져 있는 경우도 생기고는 해요. 그래도 신경 쓰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 잠깐 어필하자면, 그러고 어머님들도 뭐 다른 어떤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문제가 고루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수업 교재에서 그 문제를 다뤄내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연계된 그 문제를 과제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테스트를 갖다가 저희가 보게 될 때도 이 앞에서 봤던 문제 꼭 연계지어서 구성을 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여기 수업에서 다뤘던 문제, 그와는 딴판의 어떤 문제를 과제에서 보고 테스트에서 보게 될 건데, 그때는 반복이란 요소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수업 교재, 그 다음에 과제, 테스트, 그리고 때로는 이 오답 노트까지 아이들이 연계된 문제를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고등수학으로 넘어가게 됐었을 땐 중학수학하고 약간 다르다라는 거 확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 그냥 양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내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뭐 시간 내지는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매번 고민하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잘 없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저희는 약간 어디에도 좀 갈고 닦아져 있냐면 아이들이 이 문제 숏컷으로 풀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스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는 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아니, 이것마저도 빨리 풀어?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스킬과 기술들이 약간 그 난무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해서 말을 해주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느끼기로는 이게 왜 이렇게 뭐 이런 저런 문제를 쉽게 푸는 문제들이 쉽게 푸는 그런 스킬들이 많지라고 느끼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교재에서만 한 번 나오고 띠 끝나면 그냥 옛날에 스킬이 있었지로 끝나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계속 거듭해 가면서 꼭 이렇게 반복을 시켜줘야 자기 걸로 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거 신경 쓴다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복이 그냥 여러 번 푼다? 아닙니다. 꼭 하나 더 신경 써줘야 될 게 시기예요. 이거 언제 반복하지? 이거 신경 안 쓰면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곤 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로 한번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중에서 당연히 조금 더 많이 반복이 필요한 건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 우리가 어느 시기에 반복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무작정 빨리빨리 반복해야 될까요? 여러 번 뭉쳐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뛰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만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문항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 여러 가지 유형이 섞여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새로운 문제, 문제집에 없는 문제. 근데 모의고사에 나왔건 학교 내신에서 몇 번 나오면서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기해서 만들어진 문제구나 할 만한 그런 문제. 이렇게 분리를 해봤었을 때 뭘 갖다가 더 촘촘하게 빨리빨리 단기간에 반복을 해야 될까요? 복잡한 문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복잡한 문항이라 하면 개념과 유형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는 문제겠죠? 예를 들어 A, B, C가 섞여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 처음부터 그거 A, B, C 쫙 뚫어내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처음 공부했을 때는 A 한번 뚫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했을 때는 A, B를 뚫어보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계속해서 얹어가면서 A, B, C까지 어쨌든 다 뚫어내는 경험은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주일 내지는 2주일 간격으로 띄엄띄엄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A 뚫고 일주일 뒤에 A 뚫고 3주 뒤에 A 뚫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항은 좀 단기간 내에 애초에 바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까지 연달아서 문제를 내주면서 A, B, C까지 다 뚫어내는 경험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이디어 문항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특별한 풀이 방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처리가 돼요. 근데 오늘 보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보고 2, 3일 간격으로 계속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자기가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거 없어질 리가 없어요. 2, 3일 만에. 그거 가지고 다시 보는 거 그냥 시간 낭비 내지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 고양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문항은 오히려 아이들 머릿속에 제대로 심어주려면 한 적어도 2주의 간격 조금 더 긴 기간을 가지고 한 번씩 한 번씩 등장을 시켜서 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한 문항은 단기간에 여러 번 반복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문항 정말 이 문제만의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항은 좀 길게 띄어서 공부를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반복을 할 때도 이런 기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교재 구성으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적중. 이것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적중. 저희 콘텐츠가 결과적으로 딱 평가받는 시기는 언제죠? 시험입니다, 시험. 아니, 콘텐츠가 매우 좋아서 뭐 아이들이 어떤 수학적인 능력이 좀 올라갔을 지언정 아마도 예상컨대 시험지에서 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뭔가 틀리는 문제들이 좀 생겼다. 그건 실패한 콘텐츠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
사실 높은 확률로 일단 모든 문제들이 다 봤던 문제여야 되고요. 그다음 만에 하나 뭔가 생소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두 문제 안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콘텐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콘텐츠는 모름지기 대부분의 문제를 아이들이 봤던 문제로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해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학교 분석은 기출 분석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저희 교재팀이 사실은 뭐 3, 40개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겠지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뜯어보고요. 아, 요 문제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는 아예 나올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시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아울러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의고사 문항 중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주의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위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학교 기출 어차피 분석하면 3년 전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항, 4년 전에 있던 모의고사 문항은 아이들이 풀고 또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근데 여기 밑에다 써놨던 모의고사 문항 변형이라고 한 건 특히나 강사들이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건 작년 말에 있었던 모의고사에서부터 올해 초 당해에 나온 그런 모의고사 문항들은 기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문항들이 유독 당해, 그러니까 올해에 와서는 기출로 무조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해에 나온 그런 모의고사, 최근에 나온 모의고사 문항들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여러 번 변형시켜서 꼭 넣어줘야 되고요. 이런 문항들을 다 반영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못 본 문제는 없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 교재팀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교재팀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었습니다. 콘텐츠 만들 때 순서 반드시 좀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 반복, 마지막 적충, 이런 부분 전부 다 깔끔하게 담아낸 문제로, 깔끔하게 담아낸 콘텐츠로 저희 수업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 효율적이고 그 다음 빠짐없이 철저하게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희 이 설명에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요 관리입니다. 아무리 콘텐츠 뭐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실상 그 콘텐츠를 소화하고 제대로 뭔가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 콘텐츠 중에서 만약에 과제, 못 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 오답 같은 게 있으면 일단은 다 마무리 짓고 나서 귀가하는 걸 원칙으로 할 겁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관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클리닉. 저희 월, 화, 수, 목, 금, 토 거의 매일 있습니다. 이때 클리닉 진행하면서 아이들 어쨌든 간에 질문이 있다거나 좀 모자란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시간 지정해주고 저하고 조교가 따로 붙어서 그런 부분들 일일이 좀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채워 나가게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잘한 관리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오답 노트라든지 아니면 안내 문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복습 영상 다 챙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다 변형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겁니다. 학교증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서술형 첨삭까지 다 들어가서 어쨌든 다른 학원에서 해주는 거, 그런 것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리들 부족함 없이 철저하게 아이들 다 관리해줘서 아이들 성적 어쨌든 올리도록, 반드시 올리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표만 말씀드릴게요. 대수 실력 정규반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요 반은 대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공반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커리가 있어서 미적분 1까지는 가볍게 한번 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 대수 실력반은 이전에 3번 정도, 4번 정도 공부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뭔가 개념 파트 내지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라면 들어볼 만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대수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월, 12월 넘어갔을 때는 저희 미적분 원하고 확률과 통계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과목들은 커버를 할 겁니다. 거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넘어갔을 때는 다른 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앞서서 진행하는 반도 있곤 할 텐데 저희 반은 1, 2월 달에는 다른 특강, 다른 과목 일체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내신, 1학년 내신에 한정지어서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커리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요건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색깔 좀 다르게 공통수학 2라고 했는데요. 공통수학 1이 좀 무게감이 많은가요? 아니면 공통수학 2가 무게감이 큰가요? 이건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까요? 공통수학 2입니다. 요게 훨씬 커요. 회차수도 공통수학 2라고 하면 사실 권장드리고 싶은 회차수는 한 13회, 14회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통수학 1은 실상 12번, 13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적어도 공통수학 2는 2, 3회 정도 더 많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회차수만 다 더하더라도 25, 26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규반에서 다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를 정규반에서 진행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통수학2는 저희가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울러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침 특강으로 공통수학2, 저녁 정규반에선 공통수학1으로 진행하게 되는 1, 2월 달에 완전히 내신에 몰입하는 그런 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키워드 딱 3가지였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는 순서, 반복, 적중 이런 걸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 이런 거 신경 잘 쓴 컨텐츠로 아이들 그리고 철저한 관리로 반드시 성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